국회의원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보도를 이어갑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3년간 13번의 회의를 열었음에도 이 기간 총 2억 140만 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한 전직 의원은 특활비를 골프비나 경조사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북한으로 향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23일 만에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 미수령과 계엄령 시행을 대비해 작성했던 군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광화문 등의 공수부대 등을 배치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위가 20여 곳의 대기업을 정해놓고 조직적으로 퇴직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기내식 대란의 과부하가 걸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생산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JTBC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음식은 뚜껑이 열린 채 박스에 쌓여 있고 기내용 카트는 야적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출산 지원금을 주고 8세 미만 아이의 부모들은 노동시간이 1시간 줄어듭니다. 군인들을 동원해 흙을 퍼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내기가 끝난 지 보름도 안 된 논이 토사에 뒤덮였는데요.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을 깎다가 피해가 커졌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기성용 선수가 출연합니다. 러시아 월드컵 뒷얘기와 함께 대표팀 은퇴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국회가 꽁꽁 감춰온 특수활동비의 사용 실태를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이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분석하고 있는데 들여다볼수록 기막힌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려진 대로 국회에 배정돼서 묻지마 예산으로 쓰이는 특활비는 매년 80억 원 안팎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인센티브나 정책 지원비처럼 이름만 봐선 도저히 그 용처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내역 몇 글자만 적은 채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의 돈을 마구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수령인이 누군지조차 밝히지 않고 집행한 돈이 3년 동안 5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 내는 시민들 입장에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참여연대가 3년 소송 끝에 받아낸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역은 인센티브, 정책 지원비처럼 모호하기만 합니다. 특활비의 용처를 특활비라고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과연 특활비는 어떻게 쓰였을까? 영수증 처리 당연히 안 하고 그냥 추가로 현금을 받는 거니까 그냥 사적으로 본인들이 쓰는 거죠. 실제로 한 전직 의원은 사적 사용이 흔하다고 말합니다.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다른 체육 활동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골프를 치거나 그런 데 쓰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여야 간에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있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이번에 내역이 공개된 특활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것으로 약 24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 59억 원은 수령인조차 불분명합니다. 3년 동안 92건이 수령인 이름도 없이 농협 계좌로 입금된 뒤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국회 사무처는 여러 명한테 특활비를 지급할 때 이용한 방식이라며 수령인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깜깜이 사용의 단적인 예라며 수령인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문호동 부임금, 재계가 늘 주장하는 논리죠. 이것이 국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묻지마 예산인 국회 특활비는 그렇게 집행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의 경우에 거의 매달 600만 원 특활비를 타갔지만 3년 동안 회의는 석 달에 한 번꼴로 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에 처리한 안건은 딱 한 건이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와 자격 심사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특위이긴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윤리특위위원장도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거의 매달 600만 원씩 2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활동 지원비와 정기국회 대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특활비도 3년 동안 3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특활비의 일부는 직원 회식비나 격려금 등으로 쓰였습니다. 주로 회식비 아니면은 직원들 야근하게 되면 격려금 이런 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거든, 다. 증빙서류를 안 남기는 거니까.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윤리특위는 모두 13번, 석 달에 한 번꼴로 열렸습니다. 게다가 상정된 의원 징계안 37건 중에서 단 한 건만을 가결해 솜방망이 처벌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각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국회에 등록만 되면 성과와 관계없이 매달 600만 원씩의 특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증빙이 필요 없다고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죠. 오늘 참여연대는 위법성이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제도는 보완하겠지만 특활비는 여전히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위법한 용도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해 80억 원가량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급됐는데도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힘없는 내기기간만 했습니다. 국회부터 먼저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활비를 숨기려는 국회의 모습은 여전합니다. 대법원은 2004년에 이어 지난 5월에도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재차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놓고 시민단체와 세 번째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태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직접 와서 필사해 가라 라고 해서 저희가 수천 장을 필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료 포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공개한 자료 역시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엑셀 파일이 아닌 한 장 한 장 확인해야 하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버티기도 여전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은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투명화 방안이나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23일 만에 비핵화 후속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간 5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에 세 번째 방북길에 나섰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앞선 두 차례와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관련해서 미국은 이른바 뭐 아니면 도식의 접근 방법을 수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을 떠난 건 확인이 됐죠? 네, 아직 미국 국무부는 출발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이곳 시간 오늘 오전 2시에 국무부 고위관리들과 함께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간에 한 차례 급유 시간을 감안할 때 북한에는 우리 시각 내일 낮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오늘 남북통일 농구경기 방북단의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서 조명균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을 만나 내일 폼페이오 장관과 만날 일정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미 국무성이 아직까지도 이걸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혹시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시간 여기 오전 7시를 조금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폼페이오 방북에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접근을 접었다. 그러니까 구부러지는 정책, 다시 말하면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는 정책으로 바꿨다. 이런 보도가 로이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북한의 핵폐기 로드맵에 합의하기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미 정부는 all or nothing, 즉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양자택일식의 접근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CVID를 관철하려 해도 북한이 워낙 완강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1일 성김 필리핀 대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의 판문점 실무 접촉에서도 북한은 CVID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미국으로선 구부리거나 아니면 판을 깨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트럼프로선 판을 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로이터는 같은 맥락에서 CVID를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예, 미국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미국 정부의 자세 전환이 한국 정부의 중재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의 중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미 정부 측에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CVID란 용어를 강요하지 말고 대신 상호 위협 감축, 즉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위협을 서로 줄이자는 표현으로 제안하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기 공식적으로 워싱턴에 온 외교 고위 관리는 지난달 18일 존 서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있는데요. 오늘 직접 문의를 했더니 간접적으로 돌아온 답변은 외교 당국 간 협의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부인을 하지 않을 때 쓰는 외교적 표현인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한국 측 조언에 따라서 기존의 방침을 확 바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3차 폼페이오 방북의 결과물로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보유하는 핵탄두 개수와 보관 장소, 핵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개수와 위치, 핵과학자를 비롯해 핵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신고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체적 성과물 없이 정치적 선언만 나온다면 미국 내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CNN은 폼페이오가 회담 결과물에 대한 압박 속에 평양으로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예, 김현기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북중 접경 지역 방문이 요즘 부쩍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북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김 위원장이 신의주에 가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가 북중 경제협력 정상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행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호텔로 찾아와 김정은 위원장의 통정을 전합니다. 우리 김 위원장께서 지방 현지 지도길에 계십니다. 오늘 경기도 보시지 못할 것 같고. 지방에 시차를 나가 있어서 통일 농구대회 관람을 못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한 겁니다. 면담을 마친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의주 쪽에 가 있는 걸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농구광인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제안으로 열린 통일 농구 경기를 미뤄둔 채 북쪽 지방으로 시차를 나가 있는 겁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북중 접경 지역 시찰은 최근 일주일 사이 알려진 것만 3차례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이 신도군 갈대 종합농장을 찾았고 이후 신의주 공장들도 잇따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북중 접경 지역 경제 현장 시찰이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두고 의지를 강조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또 비핵화 후속회담을 앞두고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가는 게 미국을 향한 우회적인 제재 완화 요구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경제개발 행보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북한 내 핵 미사일 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 당국의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 당국은 그런 판단은 섣부른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정찰 내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장이 정상 운용되고 있었다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영변에 집중된 각종 핵시설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지난달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영변 핵시설의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창리 등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정상 가동되고 있었고 신포에서는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새롭게 건조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그동안 38노스 등 외신을 통해서만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가동 정황이 전해졌는데 한미 군 당국도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대북 정보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일부 시설에 대한 정보만으로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 3월에 저희 JTBC는 촛불 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군 병력 출동을 검토한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군사 문건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무사령부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작년 3월 초에 만든 것인데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는 등 폭도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광화문 등의 공수부대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크다는 당시 상황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정말로 이 계획을 실행하려 했는지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작전의 원칙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직전에 공수부대와 장갑차를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평화로운 촛불 집회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먼저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무사의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문건입니다. 작성 시점은 지난해 3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진보 진영을 종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북극성 2호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헌재 선고 이후 전망으로는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하고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적었습니다. 경찰서에 난입해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치안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당시 촛불 집회의 경우 평화적으로 진행돼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거리가 있는 전망을 하며 군 차원의 대비가 기묘하다고 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 위수령으로 대응하고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위수령의 제한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 의장이나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승인권 논란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위헌 소지는 있지만 군 책임은 별개라거나 국가배상 논란이 있어도 군의 직접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경우 2달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조치도 담았습니다. 헌재 선고 전까지 위수령 관련 증원부대와 방호 계획을 세우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이를 보며 위수령과 계엄 선포 여건을 평가하고 문건의 계획을 국방부 등에 제공하는가 하면 계엄기구 설치를 준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JTBC에 제공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는 식의 법률적 검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여의도에는 기계와 사단 등을 투입한다는 계엄군 편성안도 작성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무사 문건엔 군이 서울시장 요청 없이도 청와대 지역에서 위수령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1경비단에 자체 방호 명목으로 위수령을 발동시킨 뒤 그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5개 기계화 사단과 3개 특전여단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시행 계획은 더 구체적입니다. 기무사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과격 시위가 예상된다면서 구체적인 계엄군 편성안을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와 헌재 등 4개 중요 시설은 최소 3개 여단 규모의 병력으로 지키고 광화문엔 공수여단을 포함한 3개 여단, 여의도엔 1개 여단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동원되는 병력은 모두 장갑차를 보유한 기계화 사단이거나 특수부대인 공수여단 소속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24개 정부 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보도 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합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것을 의식한 듯 시위 주동자들의 SNS 계정을 폐쇄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수장인 기무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수 본부장이 됩니다. 경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거대한 수사국을 지휘하는데 문건엔 주된 업무가 시위 주동자를 색출해 사법 처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위수령 논란 당시 기무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선 새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도해드린 기무사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자, 이 문건이 탄핵 결정 직전인 작년 3월 그때 이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기무사령관이 이걸 작성한 내가 기무사령부잖아요. 예, 예. 기무사령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면 장관을 임명한 청와대, 그러니까 당시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용 자체를 보도를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국방부 장관만이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넘어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 당시에는 뭐 직무가 정지돼 있긴 했습니다만 총리 대행하는 총리 많이 양보해도 총리에게는 보고가 됐을 테고 예. 짐작컨대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위수령하고 계엄령 실행 계획이라는 것이 그런데 원래 그 기무사가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예. 원래 이거 자체가 위법성이라는 얘기네요. 대통령령으로 기무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보면 방첩부대, 그러니까 보안 방첩부대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계엄 업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한 거고요. 예. 전에 왜 한번 보도했던 것 중에 국방부 내부에서 법무관리관이 이 문건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병역 동원에 대한 문건, 병역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2월입니다. 예. 이 문건이 3월 달에 만들어진 문건이고요. 그 문건은 2월 24일자 문건입니다. 그러면 예. 추론컨대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 국방부 내부에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를 시키고 해보니 이런 정도 이제 이른바 견적이 나온 거죠. 예. 그걸 가지고 기무사에다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국방부 병력 국방부의 문건이 병력 동원 문건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예. 그때도 그 문건도 이철희 의원이 네. 입수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도한 건데 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원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작전 계획을 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뭐 기무사든 누구든 그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뭐 통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많이 양보하면 최악의 경우 군이 투입돼서 질서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거는 예.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거고요.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위수령을 발동하면 위수사령관이 부대 원래 주둔하는 부대 병력을 더 파견할 수 있습니다. 예. 청와대 인근에 수방사 병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위수령을 발동하면 수방사 인력을 이 경비대에다 더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이 경계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른바 강화문까지 병력을 출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서울시장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없이도 가능한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유사시를 대비한 검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단언컨대 이건 실행계획이다. 이 정도 실행계획을 짰다라는 거는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화문엔 공수부대, 기계가사단 여의도, 네. 뭐 국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 마치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0년의 상황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죠. 언론 검열반도 여기 문건에 있다면서요? 네. 언론 언론 40여 통제. 명이 네. 언론 검열반을 하는 것으로. 네. 언론 통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군정을 기획합니다. 행정부까지 다 접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언론도 통제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면 군정이죠. 사실상의 군정, 비상계엄이 들어가면 사실상의 군정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도 계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언론 검열반은 뭐 지금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겪어본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80년에 그 언론 검열반은 그야말로 모든 기사를 서울시청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검열 받고 낼 수 있는 것만 냈던 그런 엄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계획서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난 촛불 집회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나 뭐 정부가 많이 알고 있었다면 뭐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거죠. 국방부 장관이 알았으니까 그 사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군은 그나마 많이 이렇게 좀 따라왔다고 그래도 우리 일반 시민의 인식에 많이 못 미치긴 예. 합니다만
그중에 특히 기무사는 여전히 좀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예. 과거 기무사가 잘 나갈 때 이른바 보안사 시절의 영화라 그럴까요? 그때는 향수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뭔가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세월호도 장관 표현에 의하면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의 발상들을 끊임없이 해낸 거고요. 예. 그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건이 과거에 나온 것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뭡니까? 과거에는 국방부 장관이 검토를 했다고 하는 문건은 그냥 법률적 검토다라고 우기면 예. 많이 많이 양보하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은 이번에 나온 문건은 실행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해놨고요. 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위성을 발동했다가 국회에서 제동을 걸 경우에는 한 2개월 버티면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군의 책임이 아니다. 예. 이렇게까지 다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뭐 대공 수사권도 없앤다라든가 하는 뭐 개혁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무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무사도 상당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실제로 그러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오늘 아마 우리가 기무사가 계획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한 발표도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면 거기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무사 조직을 보면 시도 단위의 기무사 부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는 왜 필요한지를 잘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아마 기무사는 원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는 분명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 내에 민간인도 참여하는 기무사 개혁 TF를 만들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잘 돌아가서 결과물을 내느냐 하는 것은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요. 예. 위원장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장영달 전 의원, 그런가요? 국방위원장도 했던 분이 지금 위원장을 예. 맡아서 있고요. 또 최강욱 변호사라고 혹시 아실 알죠. 겁니다. 예. 상당한 개혁적인 변호사잖아요. 이분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무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예. 14명의 위원장을 편성, 위원으로 지금 편성돼 있어서 기무 개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건들이 드러나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확인이 되면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기무사도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현대기아차와 현대건설 등 5곳의 대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가 20여 개 대기업을 관리 대상으로 정해놓은 뒤에 퇴직 간부들에게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도 찾아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관리해온 20여 개 기업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대기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문 등 없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취업시키는가 하면 퇴직자들끼리 이를 대물림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의 자리에 누가 취업해서 들어가고 누가 나오는지를 정리해 놓은 리스트가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대기업 취업을 알선하고 민간기업 인사를 마치 자신들 인사처럼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업 알선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 김모 씨 등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사 기내식 사태 속보입니다. 오늘부터 노밀제로, 그러니까 기내식을 못 싣고 떠나는 여객기는 없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승무원들은 아직도 기내는 아수라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내식뿐만이 아니라 기초적인 비품도 공급이 안 돼서 뚜껑도 없는 주전자로 승객들에게 뜨거운 커피를 따르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겁나다고 우는 후배들도 있고 내일 비행이 너무 겁나다고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승무원들은 커피 주전자나 주방용 장갑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 무섭다고 합니다. 서비스 트레이가 없었어요. 손님한테 커피잔 놓으시라고 해서 거기서 커피를 따라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기내에서 주전자 뚜껑도 없이 뜨거운 커피를 따르는 아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섭씨 180도로 데운 기내식도 주방용 장갑이나 쟁반도 없이 맨손으로 날랐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보면은 손 닦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휴지들 있잖아요. 있으면 그걸로 해서 이제 고육지척으로 꺼내는 거죠, 그냥. 화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손님들한테. 또 그렇고 승무원도 그렇고. 승무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승객을 시뮬레이션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고 승인이 난 건데 브리또는 맨 처음부터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거조차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경영진들이 아무 생각 없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JTBC 전다빈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과부하가 걸린 채 기내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공장 내부 사진에는 음식이 밀봉이 안 된 채 어지럽게 쌓여 있고 사용한 식기가 쓰레기와 뒤섞여 있는 등 위생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는 샤프도앤코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좁은 공간에 작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등을 마주대고 일해야 되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정황도 나타납니다. 일부 음식은 덮개가 열린 채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음식 재료를 보관하는 박스에는 쓰고 난 접시가 담겨 있고 기내에서 사용한 식기류는 쓰레기와 뒤섞여 있습니다. 직원들에 따르면 사용한 식기는 세척장으로 바로 보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에 들여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장 밖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가 공터 한편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런 상황이 예견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가정집 주방에 한 20명을 집어넣어놓고 갑자기 한 100인분을 만들어내라 하는 거랑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지적에 대해 샤프도앤코 측은 위생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번 사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갑자기 바꾼 것이 발단이 됐죠. 그 배경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어제 박삼구 회장은 원가나 품질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오늘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면서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이달부터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꾼 이유에 대해 기존 업체가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품질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가 공개라든지 또는 케이터링의 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자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 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급업체를 바꾼 게 원가나 품질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한다며 박 회장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품질의 경우 여러 차례 평가 기관으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박 회장이 대주주인 금호홀딩스에 1,600억 원을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뒤 계약이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앞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의 영장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은 갑질을 넘어선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오후 늦게 조 회장이 심사를 마치고 일단 나와서 지금은 구치소로 가 있죠? 예, 맞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오후 6시 25분쯤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휴정 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약 7시간 정도 심사가 진행된 겁니다. 조 회장은 고액의 해외 계좌를 조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조 씨 일가의 면세품 중개 업체를 통해서 거래 과정에서 통행세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오면서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도 물론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네, 맞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지친 표정도 역력했습니다. 물론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구속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 위해서 정석기업 주식 비싸게 팔라고 지시하셨어요?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기내식 때문에 논란인데 오늘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을 두고도 역시 새로운 불법 의혹이 제기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처남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대한항공의 기내식과 기내용품 등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함께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아마도 늘 그렇듯이 구속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밤늦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피해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 재조사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9년 전 의혹이 불거졌을 때 스포츠조선 사장이었던 A 씨를 첫 소환 대상자로 정해서 조사했습니다.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일정표에는 조선일보 사장 이렇게 적힌 내용이 등장하는데 검찰은 스포츠조선 사장인 A 씨를 잘못 적은 것이라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조사에서 당시에 검찰이 부당하게 자신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에 나선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스포츠조선 전 사장 A 씨를 먼저 소환 조사했습니다. 9년 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조선일보 인사들과 사건의 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9년 전 수사에서 검찰은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일정표에 적혀 있던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대목이 스포츠조선 사장을 잘못 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기록한 일정이 원래 스포츠조선 사장 A씨와의 약속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소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A씨는 당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 영수증 등으로 알리바이를 제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단의 소환조사에서 A씨는 검찰이 무리하게 자신을 사건에 끌어들여 조선일보 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축소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사단은 A씨에게 2007년 10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주관한 모임에서 장자연 씨를 만난 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난 월요일 광주에서 구급차와 승합차가 충돌한 사고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차에서 튕겨져 나온 구급대원이 기어서까지 환자를 살리려 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거리로 들어갑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온 차량과 부딪혀 나동그라집니다. 차 밖으로 튕겨나온 구급대원은 곧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쉽게 몸을 가누지 못하던 다른 대원도 기어서까지 몸을 움직입니다. 이들이 구하려던 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던 91살 환자 김모 씨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달리는 차 안에서 김 씨에게 산소 마스크를 끼우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심장이 돌아온다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환자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다시 가슴을 눌러야 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김 씨는 뒤따르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비상 상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구급대원이 져야 합니다. 경찰은 사망한 환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구급 차량이 출동 중 교통사고가 나 구급대원이 과태료와 벌금을 낸 사례는 6건입니다. 사고 다음 날 구급대원들을 위한 면책 조항을 만들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9,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한 유치원에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수업 중이던 6살 유치원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빨간 승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뚫고 건물 외벽에 박혀 있습니다. 교실은 깨진 유리 조각들과 책상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5분쯤 광주광역시 월계동에서 47살 김모 씨가 몰던 차량이 유치원으로 돌진한 겁니다. 앞바퀴가 턱에 걸린 상태였고 본네트 한 3분의 1 지점이 유치원 안으로 돌진한 상태였거든요. 당시 유치원 안에선 6세반 원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4명만 깨진 유리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유치원 외벽은 이렇게 송판으로 임시 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란색 대기선이 그려진 곳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차장에서 나올 때 도로로 진입을 할 때 유치원 쪽으로 안 가고 좌회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좌회전을 못 오고 그대로 받은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발할 때부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브레이크와 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차량 운행 기록 장치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올해 처음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2022년쯤이면 연간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100조 원 넘게 쏟고도 상황이 더 나빠지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부모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젊은 부모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이번 저출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출산율, 출생아 수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육아에 드는 재정적, 물리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1살 미만 영아는 병원비 본인 부담률이 외래 진료의 경우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이제 정상 공급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제 고정된 지출은 있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해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남편의 유급 출산 휴가도 사흘에서 열흘로 늘어납니다. 만 8살까지의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최대 2년간 하루 1시간 일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대로 주고 이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책이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는 예전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석 달간 50만 원씩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50만 원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서 생기는 매장의 불안정성,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9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30% 싼 신혼부부 전용 주택은 10만 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의 그린벨트도 일부 풀기로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오류동의 공공임대주택단지인 행복타운을 찾아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88만 쌍과 청년 75만 명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마련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심을 모은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해 5년간 10만 가구를 짓습니다. 첫 분양은 올해 말 서울 송파구의 위례신도시와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합니다.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 면적 55평방미터 기준 4억 6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싸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가운데 맞벌이 기준으로 연소득 7,800만 원, 보유자산 2억 5천만 원 이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에게는 연 1.3%의 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해 줍니다. 이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에겐 취득세를 절반 깎아줍니다.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면서 일각에선 로또 아파트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부부가 단기간에 집을 팔 경우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태풍 뿌라삐루는 물러갔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곳곳에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차들이 물바다를 헤치고 엉금엉금 서행합니다. 하천이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입니다. 요란스럽게 내린 비 때문입니다. 3시간 이상 폈거든요, 우리 집에. 지금 여기 장사도 못하고 지금. 경북 구미시 인동동 일대엔 어제 저녁 불과 3시간 만에 110mm의 비가 왔습니다. 배수시설이 낡아 도로에 쏟아진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8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쪽은 물에 휩쓸려 무너지고 몰려온 흙이 벼가 한창 자라고 있는 논을 뒤덮었습니다. 경북 의성군 일대도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농경지 7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20분, 30분 잠깐 사이예요. 잠깐 사이. 완전 물 갖다 붙듯이 비가 왔다니까. 잠깐. 강원 영월군의 지방도로에서도 낙석이 발생하는 등 밤사이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전선이 주춤한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생긴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를 뿌렸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부터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괌 근처에 있던 열대저하부는 밤새 태풍으로 성장해 공식적으로 제8호 태풍 마리아가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 도달하는데 한반도에 접근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 무역 전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무역 38선이라도 그어야 한다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변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과 중국. 중국 정부는 하루 전날 다시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这种举着关税大棒四处要挟的贸易霸凌主义是逆时代潮流的。中国既不会在威胁和讹诈面前低头。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미국의 기고만장한 콧대를 꺾을 수 있도록 무역 38선이라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차 계산도 철저히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보다 앞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은 워싱턴보다 12시간이 빠릅니다.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결과적으로 중국이 먼저 미국에 선제 공격을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유럽과 공동 전선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독립기념일 휴일인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무역의 불균형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관세 부과를 강행할 공산이 큽니다. 정면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무역량이 줄면 우리나라 수출도 4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태국 소년들이 동굴에 갇힌 지 12일째입니다. 당국은 동굴 속에 가득 찬 물을 빼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소년들이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주말에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그 안에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산업용 펌프 수백 개가 동원됐습니다. 태국 내무부 구조 책임자는 동굴 입구부터 세 번째 공간까지 1.5km 구간의 물을 40%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통로엔 여전히 천장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목표는 허리선까지 물을 빼 소년들이 다이빙 장비 없이 구명조끼만 입고 걸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배수에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예보대로 토요일에 폭풍우가 닥치면 배수 작업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빙 교육은 시작됐지만 당장 구조를 시도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당국은 건강 상태가 준비되는 사람부터 빼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구조대원이 아이들에게 다녀오려면 왕복 11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동굴 안에 광통신선도 깔고 있습니다. 동굴의 새로운 입구를 찾기 위한 정글 수색도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숨 쉬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어딘가에 수직 통로가 있을 것이란 희망에 섭니다. 소년들의 학우들이 현장을 찾아 응원의 노래를 불렀고 69일간 지하에 갇혔던 칠레 광부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부산에서 야생 진드기가 전파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로 치료받던 80살 남성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 몸이 불편해서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 말고는 집 밖에 나오는 일이 드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기르는 반려견에 기생하던 진드기에 물렸거나 먼저 감염된 개의 타액에 의해 2차 감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의 연결 부위 덮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대구 남구의 한 충전소에서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하던 도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충전기 연결 부위가 부서졌습니다.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기차는 견인됐는데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몸무게가 1,230kg을 넘는 슈퍼 한우가 나왔습니다. 이 소는 2015년 3월에 태어나 39개월이 됐는데 일반 소에 비해 크기가 남달라서 농장주가 일반적인 도축 시한인 30개월을 넘겨 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0년 횡성에서 1,185kg, 제주에서 1,220kg의 슈퍼 한우가 나왔던 바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 발급되는 자동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가 2자릿수에서 3자릿수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자동차 등록번호가 내년 말이면 소진될 예정이라서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2억 1,000개의 등록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양에선 통일농구 마지막 날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남북 맞대결은 끝이 났고 지금은 환송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선 남과 북이란 말 대신 청팀, 홍팀 대결로 불렸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거칠게 막아서다 엉켜 넘어지고 파울도 속출했습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한 팀에서 어우러졌던 혼합 경기의 훈훈함은 잠시 잊었습니다. 다만 넘어진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따뜻한 장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의 맞대결이었지만 두 팀은 청팀과 홍팀으로 불려졌습니다. 특히 관중석에선 네 편, 내 편이 없었습니다. 홍팀이 경기를 뒤집었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시안게임 단일팀에 합의한 여자 농구는 이번 대결이 선발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측에선 김한별이 16점으로 돋보였다면 북측에선 32점을 넣은 노수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 농구는 서로가 뽐내기 하듯 고난도 기술을 코트에 풀어내 관중석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여자는 남측이, 남자는 북측이 이기며 사이좋게 마무리됐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남북 선수들은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습니다. 이틀간의 통일농구는 마무리됐지만 남북 체육교류는 계속됩니다. 북측은 이달 탁구 코리아 오픈과 다음 달 사격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확정했고 가을엔 서울에서 통일농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평양 공동취재단 온누리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 여부가 일단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신 감독을 포함한 10여 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우리 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겼지만 1승 2패로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제 태풍이 남부지방을 지나치면서 경북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들이 산 중턱에 들어서다 보니까 폭우에 취약합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언덕 위는 돌무더기로 아래는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지난주까지 논과 밭이었지만 이제는 그 흔적만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지 보름이 안 된 논도 예외는 아닙니다. 농민은 결국 눈시울을 붉힙니다. 토사가 이렇게 쌓이면은 이제 자식 같은 그 농작물이 이렇게 되면 그냥 땅에 주저앉고 싶어요, 진짜. 다른 거 진짜 아프는 생각도 없어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지역 누적 강수량은 372mm에 달합니다. 그런데 토사 유출 피해가 집중된 곳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털을 닦아놓은 부지 주변입니다. 특정 논밭에만 흙이 쌓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수로가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처럼 일부 구간에서는 물살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위에서 떠내려온 흙과 모래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옆으로 떠밀리게 되는 겁니다. 농민들은 발전소 시공업자가 나무를 무리하게 뽑고 산을 깎아내렸다고 지적합니다. 산을 사서 자기 개발 행위를 하고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일부 농민들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합니다. 산림과는 그는 도시과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도시과에서는 재난안전과 소관이래요. 재난안전과에서 뭐라 그러면 도시과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취재진이 남원시청에 문의해봐도 대응은 비슷합니다. 지금 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그 총괄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산림청에 정보 나와서 나가시긴 했는데요. 도시과는 혹시 모르시죠? 지난 3일 경북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소가 폭우에 무너지자 산림청은 전국 80개 태양광 발전소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처음에 해당 부지 점검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산림청 측에 연락했습니다. 그 장소는 이제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다가 남원시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는 좀 포함시켜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곳은 또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마을에서 가동을 앞두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폭우로 토양 일부가 떠내려오면서 농수로와 논 일부를 덮었습니다. 인근 마을 뒷산에는 8,000평 규모의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발전소 부지 대부분이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시공사가 긴급 조치에 나서면서 주변 논밭으로 토사 유출 피해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일부 피해를 본 땅 주인과 보상을 합의했고 이번 주 안으로 농수로 정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한 6월 중순인가 한번 갔었어요. 그때 이제 시공사랑 얘기는 했고요.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피해 대책 그 관련해서 따로 뭐 공문을 보냈다고.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내놓은 답변은 해당 업자와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자체가 승인하고도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우리 아빠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쏙. 하루 종일 걱정에 또 걱정. 어? 이게 뭐야? 괜찮아. 정말 살짝 찔린 거라니까? 언제나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런 아빠의 이야기가 보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 보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 오늘은 여러분께 드리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낼 때는 남기지 않고 먹는데 누군가가 사줄 경우에는 남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집에서는 화장지를 아껴 쓰지만 공중 화장실이나 레스토랑에서는 마음껏 사용한다. 내 돈으로 여행할 때는 되도록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보지만 출장 경비가 나온다면 비싼 항공권을 구입한다. 내 돈을 쓰기엔 뭔가 아깝지만 남의 돈이라면 조금은 더 써도 될 것 같은 양면적인 감정들을 말하고 있죠.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일본의 금융 전문가 이즈미 마사토입니다. 그는 진정한 인격이란 내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남의 돈 사용법은 어떻게 봐야 할까?
어제와 오늘 뉴스룸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씀씀이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돈은 누구도 아닌 우리가 건네준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일하기도 합니다. 국회에는 매년 80억 원 안팎의 특활비가 꼬박꼬박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었는데 부럽다고 해야 할지 기가 차다고 해야 할지 모를 기상천외한 일들은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처를 알 수 없게 돈을 받아간 뒤에 용돈처럼 나눠줬다. 골프 칠 때 라운딩비로 사용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의원들의 식비와 경조사비로 귀한 아들의 유학자금 또는 알토란 같은 생활비로 심지어 누가 받아갔는지 수령인조차 불분명한 특활비 규모는 3년 동안 59억 원입니다. 한 번 해외 순방을 나갈 때 무려 7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아간 전직 국회의장의 사례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한 번 해외 순방에 사용한 그 7천만 원이란 대학생 10명의 1년치 등록금, 취업준비생 125명의 한 달 생활비, 노인 350명에게 돌아갈 기초연금과 맞먹는 액수죠. 더구나 이미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 특활비에 더해서 호랑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국회는 정작 국회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개정안에는 고양이만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금융전문가 이즈미 마사토는 사람들이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두고 행동이 달라진다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선택을 상대방이 모두 보고 있기 때문이며 결국 그는 신용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었죠. 남의 돈 사용법, 인간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그 양면적인 감정 앞에서 망설이는 의원 나리들이 계시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모두는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들의 세금을 원 없이 쓰다가 감옥 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월드컵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이 참 깁니다. 한 달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물론 주최를 해봤습니다만.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제 돌아와 있죠. 안타깝게 이제 올라가지 못해서 돌아와 있는데. 그러나 아무튼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우리한테 준 뭐랄까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또한 희망도 있었고 환희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축구 선수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우리 월드컵 대표팀의 주장입니다. 이른바 뻥 축구에서 패스하는 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선수다 이렇게 늘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선수가 은퇴를 또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이분을 모신다고 했더니 많은 축구 팬 여러분들이 그 은퇴 좀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기성년 선수를 문화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네. 매니저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언론하고 인터뷰한 적은 없다. 네. 처음이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뭐 앞으로 일은 우리 서로 장담하지 않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처음으로 이렇게 단독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경기 잘 봤습니다. 네. 예. 좀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정말 좀 많은 부담감을 안고 그럼요. 좀 많이 주장으로서 좀 선수들에게 좀 그런 책임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뭐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경기를 저희가 잘 치르고 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를 뭐 다 물론 지켜봤는데 경기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은퇴를
합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왜 은퇴를 하려고 하느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사실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언제나 팬분들에게 100%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희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몸도 사실 이제 많이 옛날보다는 조금 망가진 것도 사실이고. 그 부상당한 건 다 낫습니까 혹시? 네, 부상당한 건 다 낫고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예. 이제 뭐 무릎 수술을 이제 2번 하고 또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길을 터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저에게 좀 요즘 많이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은퇴 발언을 번복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직까지 제가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그렇죠. 하지 예. 않았지만요. 일단은 이번 월드컵이 제 생각에는 마지막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미리 언론에다가 얘기를 드렸고요. 예. 이제 앞으로 사실 이제 아시안컵이라는 또 중요한 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네, 내년 예. 1월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팀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르면 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르면 응할 수 있죠. 예. 예. 네. 그러면 당장 은퇴는 아닌 걸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뛰다 보면 이게 제가 자꾸 유도하는 게 아니라 뛰다 보면 뭐 괜찮으면 다음 월드컵 때도 많은 분들이 기성용 없이는 안 되겠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축구에서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렇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뛴다는 거는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뭐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항상 그 같은 마음으로 임했었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먹다 보니까 아니 29이잖아요. 예.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축구 선수로서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그런 체력적인 어려움이 좀 오는 게 사실이고요. 예. 제가 4년 뒤에 이제 과연 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내 욕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팀에 내 욕심을 위해서 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지금 뭐 이동국 선수가 이 뉴스룸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다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건 뭐 이제 저는 이제 해외에서 사실 이 비행기를 타고 A매치 기간이나 또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이제 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제 몸에 좀 영향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뭐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뭐 내년 1월에 아시안컵에서는 기성용 선수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기성용 선수의 앞날은 저희들이 함께 좀 지켜보면서 아무튼 다른 부상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혹시 축구팬 여러분들께서 좀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그 경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전은 뭐 정말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기성용 선수가 부상 때문에 뛸 수 없었다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좀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네, 정말 다행히 결과적으로 제가 없어서 이겼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사실 너무 애들한테 고맙고요. 예. 주장으로서 제가 마지막 경기를 없어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없었어도 이겼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주장으로서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게 가장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그리고 정말 이 월드컵을 4년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선수들이 많이 좀 비난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희들이 경기력을 국민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선수들에게 정말
독일전을 이김으로써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줬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웠고, 그렇지만은 벤치에서 또 경기를 지켜본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회한이 겹쳐서 독일전이 끝난 다음에 혼자 뒤돌아서 울었을까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좀 많이 복잡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동안 고생했던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났었고 또 국민들에게 진작 이런 경기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좀 후회가 좀 남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 누구나 다 갔는데 주장으로서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스웨덴전부터 그렇게 좀 보여줬더라면 좋았을 걸. 이 뭐 작전의 실패였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선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뭐 준비가 부족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로서 능력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에서는 사실 월드컵을 치르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분위기나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어렵게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첫 경기는 제가 봐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선수들이 100% 이제 자기의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던 게 혹시 그 월드컵 대표팀을 보낸 저희들이 너무 이번 팀은 너무 약체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까? 아니요, 부담이기보다는 저는 이제 대표 선수라면 그런 부담감이나 또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정말 말처럼 쉽게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자기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정말 좋은 일인데 사실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떨리는 무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언론이나 이런 그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팀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런 쪽에서 좀 많은 압박감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귀국했을 때 뭐 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행위를 한 축구 팬에게 비난도 쏟아졌는데 선수들 앞에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뭐랄까 독일전을 그렇게 이기고 왔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귀국하면 함께 기뻐해 주시겠지 했는데 서운했습니까? 저는 사실 현장에 있지 않아서 참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는데 사실 선수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2014년 월드컵이 끝나고 공항에 왔을 때 이제 축구 팬분들이 이제 엿 세례를 이제 저희들한테 하셨는데 뭐 인간이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대표란 자리가 충분히 뭐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던진 것은 선수들에게 던졌다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많이 사실 좀 비난도 받아왔던 축구협회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나름의 분석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은 이제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을 일단 보류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 후보를 놓고 다시 생각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선수로서는 답변하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협회나 또 모든 축구인들이 이 4년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월드컵의 그런 성적이 저는 좌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현대 축구에서 정말 요즘에는 이 축구의 흐름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축구라는 흐름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축구 팬분들도 사실 이제는 여러 좋은 축구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나 또 축구협회나 또 선수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사실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 대표팀이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협회에서 아무래도 잘 저는 정말 유능하고 좋은 감독님을 모셔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의 그런 국민들의 아마 기대치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피해가고 계십니다. 사실 선수로서 그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렵죠. 그러나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꼭 해달라고. 기성용에게 축구란 무엇인가? 이게 사실 너무 모호한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한 또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해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전부가 축구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직 축구를 위해서 달려왔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요, 약간 축구가 사실 밀려나긴 했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축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신세를 좀 많이 진 것 같아요. 사랑도 많이 받고 이 대표 선수라는 자리에 서기까지도 했고 또 유럽에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릴 때는 그 부모님과 함께 아버님께서 마련해준 이른바 자그마한 전용 축구장이 있다면서요. 그 사진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제작진이 영 센스 없이 그걸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축구 배운 곳입니까? 이제 배운 곳은 아니고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제가 휴가를 이제 원래 오면은, 축구인이시니까. 네네. 휴가를 오면 이제 개인 훈련이나 또 거기서 이제 훈련을 조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만들어주신 공간입니다. 이제야 사진이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마칠 시간인데요. 생각난 김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선수 있잖아요. 굉장히 뭐 이번에 새로운 발견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럽 리그에서 조현우 선수를 막 부른다고 하는데 가면 통할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요? 이번에 정말 현우가 정말 너무 팀에 너무 많은 것들을 선물을 해줬고 사실 제가 이제 월드컵을 하면서도 제 자신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선방들을 많이 해줬고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현우가 유럽에 가서도 좋은 골키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후배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주장이시니까. 앞으로도 주장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성용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여름철마다 반복되어 온 고질적 비 피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홍수 예방을 말해왔습니다. 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10분의 1 이상 줄었다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팩트체크팀이 그 수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이 어제 기자들에게 알려온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홍수 등의 피해액이 연평균 5조 6천억 원이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4천억 원 수준,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네. 1998년부터 2007년과 2013년 이후를 단순 비교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수치들은 맞는 수치들입니까?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숫자 자체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 방식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은 자연재해 전체 피해액입니다. 호우뿐만 아니라 대설, 풍랑, 강풍, 태풍, 지진을 모두 합했습니다. 4대강과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현황입니다. 4대강 유형만의 피해액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같은 재해를 줄여줬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면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 팀이 재해연보에 나온 4대강 유역의 네. 홍수 피해액만 따로 떼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사업 전이던 2007년 피해액이 812억 원, 2008년 537억 원이었고 완공된 2013년 1,689억 원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줄었다가 2016년 666억 원, 지난해 881억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런 단순 자료로도 4대강과 홍수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네. 감사 결과를 분석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4대강 공사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강우량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통계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주장을 내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번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도 홍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 근거로 1998년과 2006년, 2011년 장마철의 재해 피해액을 단순 비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교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2006년 피해액 중에서 71.4%가 네. 4대강과 관련이 없는 강원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누락하고 단순 비교를 해서 홍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죠. 예. 열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밥 협조 요청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뭐 기내식 얘기입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얘기인데요. 어제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해명도 했는데 예. 문제가 있는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항공이 도와주지 않아서 일이 생겼던 것처럼 표현한 발언인데요. 일단 문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대한항공에서 도와주면 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예. 저 발언을 듣고 대한항공에서 바로 발끈했습니다.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상황상 못 도와준 상황이고 아시아나 측에서도 이 상황을 잘 아는데 마치 기내식 대란이 대한항공이 도와주지 않아서 생긴 것처럼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도와줬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인지도 궁금하고. 예. 하여 누구 말이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삼구 회장의 말이 틀렸습니다. 네. 예, 지난 3월 아시아나는 기내식을 애초에 공급받으려고 했던 게이트곰의 코리아 공장에 불이 나자 기내식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대한항공 기내식본부에 혹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냐 알아봤습니다. 예. 대한항공 기내식본부는 하루에 7만 개 정도를 생산하는데 7월부터 성수기가 시작되는 데다가 아시아나가 요청한 기내식이 최대 3만 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아시아나 담당 임원도 공장을 둘러본 뒤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박상구 회장이 마치 대한항공이 안 도와준 것처럼 표현했고요. 오늘 아시아나 측에서는 기내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다가 잠깐 표현에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대한항공 측에서는 좀 발끈한 김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예. 기내식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3일 대한항공의 기내식 담당 임원이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이 동종업계로서 안타깝다.
기내식본부에서 야간 근무를 해서라도 조금 하루에 3,000개 정도인데요. 조금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지금 안정돼 가고 있어 괜찮다라고 하면서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그리고 저렇게 지원을 하라는 요청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조양호 회장이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한 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항공업계 경쟁사로서 사실 두 회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예전부터 신경전이 좀 많았습니다. 서로 그렇죠. 비방전도 많았었는데요. 두 회사가 기내식 문제를 가지고는 좀 발끈했지만 직원들은 연대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금호 아시아나 직원들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며 도심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미 오너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도심에서 여러 번 집회를 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이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참 그 국적선을 탄다는 어떤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한쪽이 좀 문제면 다른 쪽이라도 택해지라고 할 텐데 양쪽이 다 저 모양이니 예. 참 시민들 입장에선 어딜 택해야 될지 모르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탈 비행기가 없다는 얘기들이 예. 시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판타지 현실화로 잡았습니다. 예. 소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 정치권에서 소설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가 지방선거 낙선자들과 식사를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8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설을 언급하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당대회 대표님 출마하실 거라는 설이 일각에서 돌고 있는데 문학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작자를 찾아서 가장 소설을 잘 쓴 분에게 문학상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원작자가 누군지 다 있다면서요? 예, 원작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원작자는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이 예. 어제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상돈 의원에게 원작자인데 소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묻자 이상돈 의원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미 여의도에서는 측근들이 안철수 전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파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얘기를 소설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안철수 전 후보가 판타지 소설 같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뭐 일종의 수상 소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판타지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의 한 장르인데요. 드디어 시작하는군요. 예. 이상돈 의원은 과거 안철수 전 후보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 발언을 번복했던 일, 그리고 대선 패배 뒤에 바로 당대표에 나온 일들이 사실상 판타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하나 더 첨가를 하자면 소설은 원래 지어낸 얘기지만 문학계에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를 소설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꽃의 특수 용도로 잡았습니다. 예. 이거 무슨 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정확히 말하면 화분과 화단인데요. 예.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 서울시가 덕수궁 대안문 앞에 저렇게 설치돼 있었던 화단을 이제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저런 상태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예전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 2013년에 처음 설치됐는데 사진을 잠깐 보면 보도에 조경에 전혀 신경 쓴 것 같지도 않고 통행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화단에 저렇게 볼썽사나운 펜스까지 쳐서 그러네요. 2013년에 중구청에서 화단을 조성한 겁니다. 예. 조성한 이유는 자꾸 저기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니까 아예 그 공간을 없애려고 펜스까지 쳐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이제 철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대개 이제 집회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차벽을 설치하고 나는데 이건 일종의 그러면 꽃벽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런 꽃벽은 다른 사례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도지사 시절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하도 시위가 많이 종종 있자 저렇게 대형 화분을 대거 정문 앞에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시위할 공간을 아예 없애버린 거고요. 창원시청에서도 저런 정문 앞에 저런 화분이 많이 있었고 결국 지난해 다 철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꽃이 특수 용도라는 얘기가 나온 거군요. 예쁜 꽃을 저렇게 쓰다니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전국에 흐리고 남해안과 강원 지역에 비가 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